4강 첩보 수집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 2, 3강하고 4강, 5강, 6강 이론 1편이 상당히 강의가 길입니다. 그만큼 그동안에 기출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거의 2편, 3편으로 넘어가면은 그렇게 문제들도 많지 않고 또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할 만큼 이렇게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지루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앞쪽에 강의가 좀 길다는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쉽고 간단하게 강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쉽지 하다 보니까 좀 더 상세하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강 첩보 수집입니다. 신호정보가 아닌 것은 이런 게 2008년도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신호정보가 아닌 것은.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보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 인간정보냐 기술정보냐, 인간정보는 공개 출처냐 비밀 출처냐, 기술정보는 영상정보, 신호정보와 측정정보. 영상정보는 그냥 영상정보입니다. 위성을 찍든지 항공기를 찍든지 사람이 찍든 사진은 사진입니다. 단순합니다. 근데 신호정보가 통신정보냐 전자정보냐 외국 장비 정보냐 레이더 정보냐 레이저 정보냐 적외선 정보냐 핵 정보냐 신호정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신호정보의 정보의 분류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출처에 따라서 그 부분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정보와 전자정보 핵정보는 신호정보에 포함되고 측정정보는 별도의 정보입니다. 일부 책에서는 측정정보라는 게 없다. 원격 측정 정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신호정보의 하나다 이런 책도 있고 또 다른 책들은 이렇게 분류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저도 측정 정보는 기술 정보 중에서 영상 정보와 신호 정보를 제외한 것이 측정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 측정 정보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땐 다수설입니다. 다수설. 소수설은 관계없다. 다 기술정보다. 영상정보와 신호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소수설이고요. 다수설은 출처에 따라서 기술정보는 영상정보와 신호정보와 측정정보로 구분된다. 그래서 신호정보에는 다양하게 통신정보, 전자정보, 핵정보, 레이더, 레이저, 외국 장비 신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류법을 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손자병과 용감편의 저거관리를 포괄 철저히 하려고 한 것은 뭐냐? 계속 이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인간정보의 어떤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렇게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이 춘추전국 시대에서 만들어지고 지금 벌써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인데 지금도 그냥 손자병법 할 정도로 대단한 책입니다. 대단한 책이고 인간의 어떤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정보의 수집 사람의 활용 방법들의 이런 부분들을 잘 분류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손자병법 쓰고 있지 않아요, 그죠? 외국에서도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손자병법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CIA도 마찬가지죠. 손자병법 용감편에 향간, 내간, 생간, 사간, 방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간은 뭡니까? 향간은 적의 주민입니다. 주민. 내간은 적의 관리입니다. 관리. 공무원이라는 거죠. 관리라는 게 공무원. 공무원을 포섭해서 간첩으로 만드는 겁니다. 방간은 뭡니까? 적의 간첩을 포섭하는 겁니다. 생간은 적지에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돌아와서 그 보고를 하는 사람을 생간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허위 정보를 설득력 있게 유포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사람들을 사간이라고 그럽니다. 사간의 사례는 역사상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관을 보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뭐 한국이라도 이 한반도 역사에서 삼국시대의 사관의 사례를 몇 가지 찾아봤는데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사관입니다. 지금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죽으러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손자병법의 용감편에 관련된 부분들은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국가정보기업 수집한 정보죠. 최근 들어 양적인 비중이 가장 큰 거는 뭐냐? 휴민트는 뭡니까? 인간 정보를 얘기하고, 테신트는 기술 정보를 얘기하고, 시진트는 신호 정보를 얘기하고, 오신트는 뭡니까? 공개 출처 정보입니다. 공개 출처. 어디에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는 거죠. 물론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 해서 모든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글을 모르면은 한국 그 네이버 들어와서 뭐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제로죠, 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랍어를 할 줄 모르는데 아랍 사이트 들어가 보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양적인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가 안 되는 거죠. 언어가 되면은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 언어가 뭐 아랍어도 할 줄 알고 스페인어도 할 줄 알고 뭐 러시아어도 할 줄 알고 뭐 이래 하면은 뭐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일본어도 할 줄 알고 뭐 프랑스어도 할 줄 알고 이탈리아 그리스어 독일어도 할 줄 알면 뭐 아무 걱정 없어요. 내가 그 할 줄 모르면은 내가 그런 걸 할 줄 모르면은 구글 검색할 필요 없어요. 네이버에 가면 한글 다 나와요. 구글에 가가지고 영어 검색하고 영어 할 줄 모르는데 영어 검색 말아요. 러시아어 검색도 할 수도 없는 거죠. 러시아를 할 줄 모르는데. 아랍어를 할 줄 모르는데 아랍어 검색이 무슨 소용이 있고 구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양적인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오신턴데 이게 결국은 언어의 장벽이 문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A하고 B하고 언어의 차이가 많으면 영어도 마찬가지죠. 한 페이지 번역하는데 2시간 걸리는 사람하고 10분 만에 번역하는 사람하고 이미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검색하고 볼 수 있는 정보의 양이라는 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수천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수천 배. 한 장 번역하는데 1시간하고 10분이지만 그게 100장 청장이 되면은 한 시간에 한 페이지 번역하는 사람은 포기해버립니다. 정보를 알 수도 없고요. 처음에 한 100페이지, 한 200페이지 되는 자료 보다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 10페이지, 20페이지 넘어가면 처음 본 거 다 잊어먹어요. 근데 한 시간에 한 페이지에 5분, 10분 만에 보는 사람은 1000페이지 내용을 보고도 좋은 내용을 캐치해낼 수 있는 거죠. 영어 실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신트가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만은, 소수의 언어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잘하는 국가에 한정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태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올바르지 않는 것은 정태적, 동태적입니다. 그래서 정태적인 것은 기본 정보입니다. 기본 정보. 죽어 있는 거죠. 이미 과거에 인쇄되고 이미 끝난 겁니다. 인쇄했다는 것은 이미 뭡니까? 옛날 자료라는 거죠.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정태적 지식이죠. 정태적. 정보 자료는 정태적입니다. 정태적. 정태적 정보입니다. 첩보위성이나 인간정보, 고해상도 사진 이런 것들은 뭡니까? 동태적 정보입니다. 기술 정보의 장단점을 기술하는 것을 틀린 것은 뭐냐? 적대적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 대상은 많아 비용이 적게 든다. 기술 정보의 수집 수단은 많이 들죠. 유투기 같은 경우에 한 대만 하더라도 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뭐 인공위성을 한 대 쏘는데 한 1000억, 2000억씩 기본 듭니다. 그게 뭐 한 대가 아니라 수십 대가 필요한 거죠. 뭐 첩보 위성 뭐 기술 정보 이런 거 장비 하나가 뭐 몇천억, 몇백억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 사람은 월급 기껏해 연봉 1억 주는 거죠. 뭐 공무원들은 그것도 안 주지만은 연봉 5, 6천 주고 뭐 7, 8천 주는데 인건비가 싼 거죠. 근데 그 사람 죽으면 이제 보상이 달라지지만은 물론 우리나라는 사람 공무원 죽었다 해서 뭐 수백억 보상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기껏해야 몇억 보상해 주는 건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죽었냐에 따라서 수백억, 수천억 보상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주 예외적인 경우 빼면은 일단은 기술 정보는 비용이 비싸고 인간 정보는 비용이 싸다. 월급 밥만 먹이 주면은 출퇴근만 하면은 월급 몇 푼만 주면은 얼마든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기술정보 수집계획에 첩보 수집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그렇습니다. 수집계획에서 우리가 북한이 갑자기 뭐 백두산 너머에서 핵실험을 한다. 그럼 그 정보를 수집하려고 그러면은 백두산 너머에 있는 지역을 촬영할 수 있는 인공위성이라든지 첩보기를 도입해야 되고 그런 장비가 필요해야 되고 비행기를 우리가 돈 주고 살 수만 있는 게 돈만 준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팔아야 사는 거죠. 우리 한 1조 주겠습니다. 파세요. 돈 준다고 파는 게 아닙니다. 무기라는 거는. 좋은 장비는 돈 아무리 갖다 바쳐도 안 팝니다. 좋은 무기는 또 안 팔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좋은 장비는 안 팔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과거에 백두사업과 건강사업 10년에서 15년 걸렸습니다. 건강사업, 백두사업 아시죠? 그죠? 건강사업은 국정원의 영상정보 수집하는 거, 백두사업은 통신정보와 신호정보 수집하는 겁니다. 그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 도입해하고 운영하는 데까지 10년, 20년은 그냥 쉽게 걸립니다. 오래 걸린다는 거죠. 수집한 첩보의 의미 해석과 판독이 어렵다. 그렇습니다. 삐삐삐삐 하는 신호들, 자료들, 기술 정보도 수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TP-1D 이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료는 일단 수집은 했는데, 그걸 분석하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처리하고 해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다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 종류별로 장단점을 알고 있는데 인간정보와 통신정보와 영상정보와 측정정보와 공개정보의 장점과 단점들을 알고 있는지가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출제들을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